자, 이제 74쪽 보시면 원형지 조성토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요 얘기가 나오고 요게 나중에 나오는데 항상 일단 원형지부터 한번 보시죠.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양그래번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에 원안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원형지 공급할 때도 예외적으로 이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미리 공급하는 건데 받을 수 있는 자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주로 제가 공공연히 받는다 그랬잖아요. 1번에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에 지방공사. 주로 이 공공기관이 좋은 원형지 받으려고 만든 제도라고 했는데 민간인이 아예 못 받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인 중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4번, 5번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복합개발 등에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러니까 공모에서 선정될 정도로 뭐 머리가 뛰어나가나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아니면 2번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로 해서 원형지 받아서 학교 하나 세우고 공장 하나 세우는 이런 돈이 많거나 4번, 5번 둘 중에 하나일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민간인 중에서는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원형지만의 특징에서 이제 양가리번 공급 한도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공급되시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1로 한정된다. 3분의 1로 한정된다. 이 주된 땅이 조성토지이기 때문에 원형지가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특수 땅이 작아야지. 이게 많게 되면 이제 조성토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목적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도 작다는 것은 하나인 3분의 1이어야 됩니다. 3분의 1을 넘지 못해요. 원형지에 대해서만 나오는 얘기고, 이 공급 절차에서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 공급 절차는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아까 승인받아 한다 그랬잖아. 승인 신청을 할 때 원형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여기 공급 계획은 원형지든 조성토지든 다 나오는 거죠. 수용사용 방식으로 할 때는 장차 무엇을 줄지 공급 계획이 다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급 계획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지정권자에게. 이건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시행자는 공급 계획에 따라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 실시에 반영하라. 이 공급 계획에 따라 이제 아까 받을 사람과 시행자가 개별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주겠다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공급 승인 취소 4번에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계약 위반이다라면 뭐 취소하시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등이라서는 뭐 조금만 제가 써놨어요, 그냥. 근데 여기만 또 특이한 얘기가 단가로 4번이잖아요. 한골 4번 원형지 개발자 매각 제한. 이 좋은 원형지를 받자마자 시세 차익이 생기니까 팔아버릴까봐 일정 기간 동안 아예 매각 못하게 해놨습니다. 원형지에 대해서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누가 원형지 개발자는 해놓고 국가지자체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이런 제한 유일하게 안 받는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원형지 받자마자 바로 팔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귀찮은 제한을 행정청은 안 받고 나머지 개발자가 받으라는 거. 국가지자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발자는 최대 10년 내에서, 최대 법에서 정하기로는 10년 내에서 영위 정하는 기간이 괄호 속에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나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이라고 영에선 적어놨어요. 매각 제한 기간을. 이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매각 제한과 관련해서는 밑줄 그어놓은 국가지자체 제외된다는 건 직접 물어본 적이 있고 아직 숫자는 안 물어봤는데 숫자가 나오더라도 10년, 5년 중에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때로부터 10년이고 어느 때부터 5년을 후주해 보신다면 원형지를 시행자가 공급할 때는요, 공급 계약일과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서 물어보니까 숫자만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공급 계약일과 공사 완료 공고일이 있다라면 이렇게 순서는 되는 겁니다. 예? 아까 원형지는 시행자가 원형지를 개별적으로 받을 사람과 개별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잖아. 그 공급 계약을 체결한 때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계약에 따라 공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받은 사람이 공급받아서 스스로 개발을 하게 돼 있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는 뒤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5년 중에 경쟁을 시킨다라면은 먼저 나오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긴 10년이 되어야 뒤에 나오는 공사 공고일로부터 5년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10년, 뒤에 나오는 공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이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게 먼저 끝나는 날이죠? 그럼 이때까지 매각 못한다. 이날 이후에는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이 나옵니다. 개발자를 원형지 받을 사람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이냐. 아까 줄 사람과 선정을 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항상 선정 방법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다른 데서 제가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른 데서도. 항상 선정할 때 방법 크게 두 가지예요. 경쟁 입찰로 하느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의 중에 하나가 이제 추첨이라는 것도 있고요. 추첨이라는 것도 있는데 먼저 이 둘을 구별하신다 그러면 자, 우리 경쟁 입찰이 입찰에 참 입찰을 시키는데 그 앞에 경쟁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경쟁 입찰이 됩니다. 누구나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를 해서 내가 얼마에 받겠다 입찰서를 써내겠죠. 그 써낸 사람 중에서 공급하는 자가 그들 중에서 최고가로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해요. 그에게 공급하는 것이 경쟁 입찰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사실 경쟁 입찰도 뭐 완전한 그 일반 경쟁이 있고 뭐 일정한 사람들만 하는 일반 경쟁이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구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경쟁 입찰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공정하게 준다는 점에서 요게 주로 불특정 다수인 일반 대상으로 줄 때는 이게 공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의계약은 요거 반대예요. 계약을 체결하는데 따를 숫자 뜻의자로 한자로 따지면 따를 숫자 뜻의자 두 사람의 합의된 뜻에 따라서 맺는 게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특정인과 특정인이 만나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뜻에 따라 맺는 계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수의 계약은 일반에 주는 게 아니고 특정인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수의 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일반에게 주는 것은 경쟁 입찰로 해야 돼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경우만 가능한데 법에서 정하는 논리가 처음부터 성질상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성질상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에 줄 수 없는 거. 그럼 일반에게 줄 수 없으니까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자와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리고 추첨은 일반에게 주는 것인데 일반에게 줄 때는 경쟁 입찰로 해야 되지만 경쟁 입찰로 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 주로 서민용 토지라면 주로 서민이 취득해야 될 서민용 토지라면은 서민들이 취득을 해야 될 텐데 이거를 가격 가지고 경쟁 입찰을 시키게 되면 결국 서민들이 취득을 못해요. 최고가로 써낸 사람만이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경쟁 입찰을 시키지 말고 가격을 고정해 놓고 공급가를 고정을 해 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받을 사람이 쭉 들어오게 되면 그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은 못 하잖아. 조건은 똑같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추첨하면 이게 추첨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할 때 여러분들 받는 게 추첨 아닙니까? 1순위, 1순차, 최고 순차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들 중에서 추첨하는 게 추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석을 할 때 이걸 묻는지 이걸 묻는지 따라 정확히 구별해서 보시되 만약에 조성토지를 공급한다 그럴 때는 일반에게 주는 게 조성토지이기 때문에 원칙이 그 일반인과 경쟁 입찰로 한다. 이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원칙이 경쟁 입찰이라면 그렇지 않은 예외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예외 중에 하나가 추첨에 의할 수 있는 예외니까 할 수 있다. 추첨에 의할 수 있는 예외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예외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가 추첨이고 어느 때가 수의계약인지 이걸 구별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원칙은 경쟁 입찰이라 예외를 할 때. 이게 주로 이제 그런데 제가 아까 느꼈던 서민용 토지, 요거 서민용 토지 한 4가지가 존재하고요. 수의계약은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이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요게 한 10가지나 9가지나 10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데 나와 있는 지문을 이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왔을 때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받으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게 전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 경쟁 입찰. 그 중에서 서민용이 추첨.
그러면 원형지를 공급한다면 원형지는 아무나 못 받는다 그랬잖아. 받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이 한정된 특정인과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원칙이 수의계약이라면 그렇지 않은 예외인 경쟁입찰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따로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를 그 받는 사람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냥 나와요. 요 원리만 이해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그럼 5번의 원형지 선정 방법. 이게 원형지잖아. 원형지. 요게 적용되는. 자, 그럼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예요. 원칙이잖아.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 개발 선정 요거 하나만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도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어디서나 똑같이 나오는 얘기고, 일단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 원형지를 국가에게 준다면 이 국가에게 줄 필요가 있을 때, 특수한 필요가 있을 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국가와 공급계약 체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국가에게 주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국가와 수의계약, 지자체와 수의계약, 지방공사와 수의계약. 그런 식으로 아까 받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사 이상인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얘기하거든요. 그 자에게 줄 필요가 있어 따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민간인 중에서도 아까 공모에서 선정된 자가 있다면 누구만 받아요? 선정된 자만 받지 다른 사람 받는 게 애초부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자와 수의계약 이 논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학교나 공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라면은 용도가 학교냐 공장이냐 특정되는 그 용도를 시행자가 정해줄 뿐이고,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용도로 시행자가 원지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학교를 누구만 받는다는 얘기는 없죠. 그 학교 용지를 국가만 받는다, 지자체만 받는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직접 사용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일반인 중에서 학교 지을 사람이 경쟁입찰에 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낙찰받아서.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받는 사람이 한정돼 있지만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사용한다 그래서 누구만 사용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여기는 용도가 특정돼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건 일반인 대상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받고 싶으면 시행자가 얘기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입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쟁입찰입니다. 그리고 항상 경쟁입찰이 어느 법에서나 2번 이상 진행했는데 유찰이 됐다면 계속 고집할 필요 없고 2번 이상 유찰이 되면은 최선을 다해봤으니까 이때는 잘 안 되니까 특정인과 수의계약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일반적 예외예요. 항상 경쟁입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예외입니다. 자, 원형지 공급가를 보세요. 공급가. 요것도 이 원형지 공급가를 얘기하고 나중에 조성토지 공급가와 환지 방식에서 요구할 때 공급가랑 다 달라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땅의 조성토지 원형지 환지 방식에 나오는 건 시행자가 해주는 거 요 땅 요 세 가지가 감정평가를 미리 맡기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감정평가를 시키는데 이 감정평가를 그대로 쓸 것이냐 요걸 바탕으로 해서 누가 정할 것이냐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대로 쓰는 게 조성토지예요. 주로 일반인에게 주는 이 조성토지가 감정가를 그대로 쓰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 중에서 이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하겠죠. 그러면 원형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형지는 아까 제가 원형지만큼은 사실 수의계약은 당연하고 경쟁입찰로 선정된 자라 낙찰된 자라 하더라도 그 자와 시행자가 원형지 받을 자와 간에 아까 공급계약을 따로 체결한다 그랬잖아. 개별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계약 당사자가 공급할 때 가격은 정하겠죠? 우리 계약할 때 두 사람이 가격 정하잖아. 그러면 여기는 아까 조성토지자를 원형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특징이 되겠지. 응?
어째 오늘따라 이렇게 반응이 전혀 이렇게 없을 것이 하는지 아는지 알 수가 없게. 예? 아니 이게 일반해 주니까 그냥 감정가로 그냥 그대로 쓴다라면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요거는 아까 원형주는 일반 땅과 달리 국가와 지자체와 줄 사람에게 공급 계약을 아까 체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급 계약이 있잖아. 따로 개별적으로 체결한 공급 계약이 있으니까 공급 당사자 두 사람이 계약 당사자 협의해서 어디 있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특징이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환지에서 요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환지에서 조성토지는 감정평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역시 그렇다고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자 혼자서 결정을 합니다. 환지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게 특징이라 그랬잖아. 시행자의 권한을 인정해 준 거예요. 시행자가 누구랑 협의도 안 해. 시행자가 결정을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셋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감정가를. 감정가 바탕으로 두 사람이 협의합니다. 감정가 바탕으로 시행자가 정해요.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셋. 제가 설명을 상당히 이해되기 잘하는데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없네. 습관에 개발기기에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가 있으면 그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감정가로 한다 그래서 틀리게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가로 그냥 하는 건 조성토지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국은 계약 당사자인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특징이라고 여기는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특징. 이주대책 보세요. 이주대책. 자, 이것도 여기 수용해서 나오는 대책을 전제로 합니다.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이거는 수용해서 언제든 나오는 일반적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땅을 수용을 당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다른 땅이 아니고 주택이 만약에 수용당했다면 생활의 근거를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 대책,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토지가 나오잖아. 조성토지. 공급계획은 똑같아요. 원형지든 여기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 기준은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는데 공급 방법을 보시면요. 공급 방법을 보시면 원칙이 경제입찰이잖아요. 여기는 조성토지니까 일반에 주는 것이라 원칙이 경제입찰 아까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두 가지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기업번이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는 다음 토지는 추첨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래서 다만 이것도 좀 이따 1번에 관련된 것 좀 이따 보시되 추첨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예외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4가지가 다 누구에게만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누구에게만 준다라면 그자와 수익이야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에게 주는 것인데 이것이 서민유 토지 4가지라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이것부터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여기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1, 2, 3번이고 내 직장 마련이 4번인데 단독주택 용지가 3번이라면 나머지 1, 2번은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얘기하는데요. 왜 이건 1번이 서민용이 되느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민용 주택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추첨을 통해서 경쟁입찰 따지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 이 가격을 낮춰서 공급을 해야 분양가가 낮아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가 공공택지입니다. 이 공공택지라는 말 개념 자체가 주택법에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건설용지인데 공공사업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공공사업이라. 하여튼 분양가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3번은 단독주택 용지라면 330 이하를 전제로 합니다. 100평, 330 이하, 100평, 330 이하. 그리고 공장용지, 서민들의 내 직장 마련을 위해서. 이것도 공장용지는 서민들이 설치하는 건 아니죠. 자본가 설치하는 건데 요거를 요 공장을 유치해서 공장이 들어와야 서민들에게 직장이 생기니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임차를 맡길 수도 있지만
아주 가격을 다운시켜 놓고 굉장히 다운시켜 놓고 거의 헐값으로 주면서 내가 요거 줄 테니까 좋은 조건 내걸어서 많은 사람 달려들었을 때 추첨할 수 있는 공장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근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다시 위에 다만 아까 안 읽었던 거 다시 보시면 넘기지 말고 그 위에 아까 안 읽었던 거 있잖아요. 박스 위에 다만 공공시행자가 아래 1번 토지 중에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는 추천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가 따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래 1번이 아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고 하는 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주택건설용지 속에는 주택을 분양하든 아니면 임대주택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다 들어가는 건데 이때도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도 공공시행자가 공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것도 주택건설용지 중에서 집 없는 사람들이 쓰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한다라면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한다 요 요건 갖췄을 때는 추첨법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예요. 의무. 이건 무조건 추첨으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추첨으로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위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공공시행자가 좀 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라 의무적으로 추첨으로 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까지도 좀 구별해 주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수익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 9가지나 되네. 9개나 되네. 근데 어디서 뭐가 나오더라도 여기는 다 보시면은 공급받는 자가 한정돼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한정이 없더라도 성질상 한정이 돼 있어. 해석상 일반의 학교 용지나 공공성사 용지 등의 예시일 뿐이고 등 어떤 땅을 얘기하느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로서의 학교 용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에게 못 주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자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 정해진 자에게 공급하는 것 그 자와 수익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형지에서 학교나 공장의 학교랑 헷갈리면 안 돼요. 거기서는 직접 사용하는 자에서 일반에게 주는 걸 전제로 하는데 여기는 같은 학교 용지라도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로서의 학교 용지를 전제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립학교, 공립학교 지을 땅을 상상하시면 돼. 국립학교 지을 땅은 나라에게만 줘야지 나라가 거기다 국립학교를 짓죠. 다른 게 사람 주면 안 되잖아. 공립학교라면 지자체에만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임대주택 건설용지지만 국가지자체의 어떤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공급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투자회사와 경제입찰로 하라는 거지. 수익계약으로 하는 거죠. 네? 부동산 투자회사와. 지금 여기서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원래 민간인인데요. 공공해당자로 50%를 초과해 출자해서 만들었다면 공공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임대주택 서민들인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줄 때는 그자와 수익계약으로 넘겨준다. 받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요. 3번에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를 공급한다. 지금 이 3번이 5번과 함께 직접 누구만 받는다는 얘기는 없지만 성질상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3번은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한다? 그러면 당연히 성질상 누구에게 줘야 돼요? 시설물 유지 관리할 적에 줘야 되는 겁니다. 도시와 사업으로 존치 않은 시설물이 있고 예를 들어 문화재가 있는데 그걸 사업자만 밀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건 남겨놔야 되는데 문화재 유지 관리에 필요한 땅이라면 문화재를 관리할 관리동이 필요하다라면 관리동을 지을 땅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자에게 줘야지 그곳에 짓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면 큰일 나지.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유지 관리에 필요한 땅이면 유지 관리할 자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자와 수익이야. 4번에 협의에 응하여 공도법상 협의에 응하여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공급한다. 이건 우리가 협의 취득할 때 그 협의 취득에 응한 고마운 자에게 줄 때를 얘기합니다. 강제 수용당한 자, 특정인이지만 이건 수용당한 자는 아니고요. 우리가 수용 사용할 때 협의 취득이 안 되면 강제 수용한다 했는데 이게 협의가 늦어질수록 시행자에게 손해거든요. 그래서 협의에 응한 자에게 협의에 응해서 전부를 다 시행자에게 줄 사람에게 약간 보상권은 낮아질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쉽게 못 받는 땅을 당신에게 수익약으로 줄 테니까 협의에 응하라. 그거 장이야기에서 나온 제도예요. 시행자를 끝까지 괴롭힌 수용당한 자 말고 양도한 자에게 그자와 수익약으로 준다. 그리고 5번이 토지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토지를 상환하는 토지예요. 상환하는 토지라면은 채권자에게 줘야 상환이 되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상환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토지상환 채권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번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아 인접 토지에게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너무 이용가치가 낮기 때문에 옆에 땅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구자와 불가피하니까 수익약으로 구자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행자가 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준다. 그자와 수익약이에요. 8번에 아까 배웠던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라면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줘야 그 땅에서 대행사업을 하지요. 그자에게 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잖아. 뻔한 거다.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경제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이 됐다. 일반에 주는 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을 할 수 있다. 당연히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4번의 조성토지 공급가격 원칙.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정가로 한다. 자, 이거 조성토지잖아요.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로 합니다. 오늘 뭐 환지방식 못 나가지만 환지방식 제가 같이 비교를 해봤고 제가. 그리고 주상복합 건축에 대한 거 있지만 그건 읽어볼 사람 더 읽어보시고 디귿번에 공급가를 감정평가액 이하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우린 니은번에 그 주상복합 건축물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공급가격에 그 특례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한 번도 낸 적은 없어서 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볼 사람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궁금한가요? 궁금해요? 아, 저분은 항상 진짜 호기심이 너무 많아. 항상 뭐든지 다 배우고 싶어 하세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 이거 안 해도 돼요. 다른 분들 안 해도 돼. 적어놨지만 제가 유학서 다 해도 아주 고득점을 한 것까지 제가 준비해놨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상복합 건축물 토지라면 우리 토지를 공급할 때 토지도 주상복합 짓는 것만큼 상업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주거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토지도 있어요. 주상복합 짓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반반 짓는다면 그 토지 중에서는 상업면적에 해당되는 게 반이 되겠고 주거면적에 해당되는 게 반이 될 거예요. 가격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상업면적이 즉 토지 면적의 주거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해야 상되는 면적이 상업면적인데 상업면적에선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되 낙찰로 하며 상업면적에서는 낙찰가를 상업면적 외의 면적이 주거면적이 되는데 이 주거면적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상업면적과 주거면적 중에서 상업면적은 가격이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주거면적에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면적에 대해서는 상업면적은 경쟁 입찰로 한 최고가로 써낸 건 낙찰가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주거면적은 가격을 경쟁시키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낙찰가가 있어도 낙찰가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겠다는 거예요. 주거면적의 값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족하셨어요? 아이 참 괜히 물어보고 그냥 괜히 물어봤네. 괜히 물어봐서 해드릴까 하고. 자, 디귿번에 공급가를 감정가로 아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특례 제가 별도로 하나 해놨잖아. 이건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야 싸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행자가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그러니까 싸게 줄 수 있는 특례니까 크게 우리가 범위를 잡는다면 주로 공공에 필요한 그런 땅이면은 공익에 필요한 그런 땅이면 싸게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서민용 이런 거 싸게 줘야 서민들이 취득에 용이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그런 느낌으로 보시되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행자는 어떤 땅을 이렇게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느냐. 시행자는 학교 부지, 상사역 공익 아닙니까? 학교 부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공공청사 부지, 사회복지. 근데 이거 주의하시란 말이에요. 사회복지시설 부지라면은 유료시설은 제외한다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무료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사회복지시설에는 민간 자본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요새 자꾸 이제 초고령 국가로 진입하면서 자꾸 요거 이용할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이 잘 투자해서 어떤 건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아주 비싸게 받는 것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벌기도 하는데 유료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에서 이런 혜택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외고 공장 부지, 공장 유치를 위해서 아니면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이것도 공공시설, 공업시 한정돼 있는데 특히 호텔업 시설 부지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호텔업 시설이 아니 호텔 이용할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이게 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공공목적도 아니고 하는데 왜 들어가느냐? 공공시행자가 200세 이상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간인이 공급할 때가 아니고 공공시행자가 공공목적으로 대형 호텔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유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 조정을 둔 겁니다. 공공시행자가 200세 이상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로 할 때는 예를 들어 호텔은 유치해야 되는데 안 오려고 할 때 경쟁입찰이 아니고 감정가 이하로 예를 들어 뭐 대지는 아주 많은데 뭐 그냥 10,000원만 내라 전체 대지에 대해서 10억짜리 토지를 10,000원만 내라 하고 그 대신 호텔 투자해서 지어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시행자가 할 때만 이런 토지 등을 이런 것을 설치하건 조성 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한 토지 이것도 이주단지도 공익목적 아닙니까? 이런 때는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하면 되겠네. 제발 하여튼 지금 하는 그 요약하는 내용은 이제는 그 해커스 거기 공도상가 거기 카페 이제는 확실히 올라가 있을 거예요. 확인했죠 이제? 이제 제대로 올라갈 거야. 지금까지 얘기해서 지금 일단 3회까지 돼 있는 거 올라갔죠 다? 그게 글쎄 제가 물어봤더니만 이게 또 자꾸 의사들이 자꾸 중간에 저랑 진짜 통화 안 좋은데 다 해서 모아놨다가 다 끝나고 나서 올리는 줄 알았대요. 매회 올리라고 내가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매회 올라갈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신들에서 했는데 제발 이걸 다운받아서 제발 들으시라 말이야. 이거를 직접 시험 이거를 통해서 해보고 시험을 본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아직 여러분들이 안 봐서 몰라. 그런데 저한테 들으신 분들이 점수 잘 나오는 게 다 이게 원인이 있단 말이야 이게. 합격자 모임에 가면서 한 사람들이 이걸 안 들었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점수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것도 자꾸 여기서 늦춰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뭐 짜증난다 그래서 안 들을까봐 그래. 안 들을까봐. 지금 제가 특강하고 나중에 특강하는 것도 다 우리가 이 이론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될 이론을 이쪽에서 살펴보고 이쪽에서 살펴보고 저쪽에서 살펴보고 하면서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 목적은 그 이론을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건 자꾸 까먹게 되면 자꾸 들으시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들려. 들을수록 이제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제 이 얘기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오늘 하고. 나중에는 이게 속도가 느리다 느껴져갖고 하도 듣게 되면은 본인이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되는데 막 1.5배속으로 빨리 돌리는 앱 받아갖고 그렇게 빨리 돌리기도 해요. 1.5배속으로. 어떤 사람들 2배속으로 듣는 사람까지 봤어요. 그러면 전체 3시간 반이면은 2달치가 치마 이론이 다 끝나는데 그거를 2시간 안쪽이면 끝내요. 전체를. 그럼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심심할 때마다 들으면은 아니 심심할 때 들어야지 공부할 때 들으라는 얘기 안 했잖아 제가. 이것도 여러분 공부 정신력 좋을 때는 그거 듣지 말아요. 공부할 땐 다른 공부해야지. 예? 민법 시간에 제가 공법 들으라니까 민법 공부하세요. 학개론 시간에 학개론 공부하고 중개실무 시간에 중개법 공부하세요. 왜 공법을 공부합니까? 공법 시간에는 공법 공부하고 복습하시고 남는 시간 활용할 때 하는 거잖아요. 남는 시간. 오실 때, 가실 때, 밥 먹을 때 뭐예요? 들으면서 밥 먹으면 밥맛도 좋지. 공법이 소화제 역할도 한다니까? 참.
그냥 들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들으시라고. 그게 지금 처음 듣는데 만약에 이게 바로 들어온다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시험장 가면 돼. 지금까지 유지만 하다가. 지금 안 들리는 건 당연하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아니, 지금 안 듣는 게 당연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처음 들으면서 20%, 30%만 들려도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처음부터 욕심을 내시려 그래? 예? 이게 글쎄 자꾸 들을수록 30%에서 40% 올라오고 50% 올라오고 나중에 100%까지 되고 이게 나중에 더 빨라진다니까. 그게 몇 번 들었어요? 100번 이상 들어보세요. 100번 이상. 시간 남어 그것도. 예? 아무리 못 들어도 오고 갈 때 들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이거 꼭 꽂으면은 제가 수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 그냥. 예? 버틸래도 못 뱉어. 그냥 잠이 오거든. 그냥. 근데 그게 다 듣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설거지할 때 듣고 막 이럴 때, 산책할 때 들어요. 머리 아플 때, 머리 아파서 운동할 때 제일 효과 좋아. 운동할 때 책 들고 뛸 수는 없잖아요. 꽂고서 한번 떼어보세요 하는 걷는 것도 마찬가지야. 제일 효과 좋아 그때가. 그럼 무조건 일주일에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2번은 전체가 돌아가요. 2번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그 시간만 활용을 해도 2번이 뭐예요? 예? 더 돌아가지. 그런데 그게 앞으로 갈수록 더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분들이 처음에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또 다른 공부, 아니, 그게 잘 안 들리는 분은 이거를 직접 공부하면 더 보입니까, 이게? 똑같아. 근데 더 효과적으로 하시거든, 그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운받아가지고, 까먹지 말고 무조건 다운받아서 될 때까지 들어요. 예?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귀가 트여. 모르는 사이에. 많은 거 공부하시는 분 이미 듣고 있죠? 지금 얼마나 들어서 벌써 느려졌다는 얘기를 해. 지금 이게 많이 들을수록 느려지는데, 또 속도가 느려져 있다고? 이미? 그럼 몇 분이 돼요? 제가 한 20여 분에 끝나는데. 30분이 막 넘어져? 에이, 하여튼 제가 하는데, 여기서도 저 카페 해커스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도 제가 자꾸 얘기하면 아주 공보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청 안 좋은 감정 느끼겠네. 저만큼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또 속도 때문에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똑같지 않을까요? 나는 안 들어가 봤지만 속도를 늦출 수도 없을 텐데. 그러나 자,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좀 더 빨리 알아서 들으시든지 그러면. 자, 우리 개발부에서는 이 흐름부터 먼저 잡으셔야 된다니까, 머릿속에서. 항상 개발계획부터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적 순서인데, 예외적으로 구역부터 지정하고 계획 수립하는 예외적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자 파트, 시행자선, 공고와 민간, 조합. 그 다음에 실시계 인가고시를 통해서 사업시행권 따게 되면 수용, 사용, 환지, 혼용을 구별하시되,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는 공급계획이 나오고 공사시에서 끝나면 중공사 공사활용으로 끝납니다. 근데 환지 방식은 환지계획 인가가 나오고 나서 공사시에서 끝났다면 주공사 공사활용 공고 후에 환지 처분이 별도로 나오고 공사기간이 장기할 때 중간에 예정지가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틀을 잡은 상태에서 개발법상 행정처하면 주로 구역의 지정권자가 다 등장합니다. 구역의 지정권자가요. 환지기 인가권자인 시장에서 선장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구역의 지정권자라고 했고, 동의요건에는 일반 동의가 면적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 정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일반 동의로 보시고 그렇지 않은 예외 세 가지를 구별한 쪽으로 전체로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제 용어에서 도시발 구역은 도시발 사업으로 지정된 땅을 얘기하고, 도시발 사업은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얘기합니다. 방식을 구별하신다면 우리 수용 사용 방식은 시행자가 취득해서 일반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업에 적합해요. 그래서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 택할 때고요. 환지 방식은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하나 있고, 그곳의 지가가 현저히 인근지보다 비싸서 수용 사용 방식이 어려울 때 환지 방식을 택한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혼용이라면은 섞어 쓰는 게 혼용인데, 지금은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지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하게 되면 분할하지 않게 되면 미분할, 분할과 미분할로 나눠집니다. 혹시 시행 방식 변경을 얘기한다면 어느 방식으로 하려다가 못할 때 변경이 나오기 때문에
쉬운 방식에서 어려운 쪽으로 바꾸는 건 안 되고 어려운 방식으로 하다가 쉬운 방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제일 어려운 게 수용사용이고 제일 쉬운 게 환지고 중간에 혼용이기 때문에 공공시행자가 전제가 돼 있지만 제일 어려운 수용에서 환지로 바꾸는 거 가능하고요. 혼용에서 환지로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라면 수용사용에서 혼용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지 그 외의 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계획부터 했는데 계획은 구역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을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이 예외적 현상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녹지, 비도시 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보존지는 아예 지정할 수 없어서 빠지고 녹지라면 이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혹시 주상공이 섞여 있다라면 작게 섞여 있을 때 주상공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 작을 때 거기 들어갑니다. 그거 외에는 등 속에는 뭐 국장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여기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만큼은 빠지지만 그죠? 아니면 개발계획 공모시에도 구역부터 지정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개발계획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도 일부는 구역 지정 이후에 천천히 포함시키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박수세단이라고 했어요.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서 설치 대 비용 부담 계획 수용사의 세부 목록 고시 세입자 주거자 사용한 안정대책 그리고 단기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박수세단 네 가지는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랬고 개발계획 내용 중에 다른 건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없다. 그건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가니까 그 내용도 얘가 추가를 했었고 이 개발계획은 뭐 광역도시계획 등에 부합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이것이 서로 조화를 도시를 이루는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노력하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자 우리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개발계획 할 때 동요권 나오는 게 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환지 방식은 스스로 당사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일정 수의 동의 그게 일반 동의예요. 면적 3분의 2 소유자 그리고 총수 2분의 3 일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행자가 당사자가 아니고 국가 지자체에게 시킨다 그러면 그 동의 필요 없다. 그 얘기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지정권자 파트에서는 구역지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입니다. 예외 국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때도 만약에 인접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한다면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공동지정이 아니고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한다라고 했고 면적이 100만 이상이나 국가기획과 관련돼 있으면은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될 대상도 존재했습니다만 국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국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5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때 하나,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요. 시장, 의수구청장이 요청할 때 아니고 그리고 일반 제한에 대한 예로서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출입기관장 정도 되는 사람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한할 때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랑 협의가 안 될 때도 있었고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는 항상 예외라서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시장, 의수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한권자는 행정청은 제한 못해요. 조합은 없으니까 제한 못합니다.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이때 제한할 때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게 나옵니다. 여기다 덧붙이면 이제 구역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때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나서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따로 거쳐야 되고 100만 이상이 아니면 공청회 개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얘기까지. 그리고 이제 구역지정할 때 구역지정의 기준이 있잖아요. 규모 제한 얘기부터 합시다. 1만 3만 30만 이상 너무 작으면 되니까 1만 3만 30만 이상 1만 3만 30만 이상으로 지정하라고 30만 이상이 보통 비도시를 대상으로 할 때가 30만 이상인데 도시지역이라면 보전 녹지는 아예 지정할 수 없다. 그것만 빼고 나머지 도시지역 중에서는 공업지역이 할 때가 3만 나머지 도시지역이 1만 이상 비도시가 30만 이상인데 비도시라더라도 아파트나 연립의 건설업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문제 이런 얘기 들어가면 10만 이상 그리고 녹지나 비도시에는 보존할 땅이라 여기에 구역을 지정하려면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됐을 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없다라면은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 하나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러한 면적이든 이러한 규정 요건은 이거 다 무시하고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혜택 주기 때문에 이런 거에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취계지다, 취락지구, 개발진지구, 지구단위 구역에는 그런 면적 제한 이런 거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역이 지정됐을 때 구역의 해제가 나오는데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사업 미시행 시, 반대로 사업 시행 완료 시. 만약에 사업 시행 완료 시라면 보통이라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에.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해지는 것으로 봅니다만 사업 미시행 시가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실시의 인가시행이 3년 내에 없을 때고요. 만약에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면 구역과 계획 사이 그리고 계획에서도 실시가 인가신청이 나오는데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든 계획 고시된 때로부터든 실시가 인가신청은 3년 내에 없을 때 해지는 것으로 보는데요. 구역과 계획 사이가 남요 곳이 2년 내고 여기 나오는 2년 3년은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 다음 날은 똑같고요. 실효 곳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제가 됐으면 해제 효과는 역시 똑같은데 사업이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다면 도시발구역 지정으로 의제됐던 지역 등은 과거적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사업시행 완료로 해제가 됐다면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구역지정 사유였고 자, 우리 구역지정의 효과를 또 빼놓을 뻔했네. 구역지정 효과라면은 보통 도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기구로 의제가 됩니다. 비도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일 때는 그렇지 아니하고요. 또 우리 구역지정 효과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제 나오는 거 있잖아. 사업의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도시발 구역에서 물론 그 전에 주민의 의견 출한 공고가 있는 지역도 포함됩니다만 일정한 사적 개발을 할 때는 특광시설 허가를 받아라. 허가 대상이 아니냐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고 가설 건축물 건축도 포함되고요. 건축의 대수연 용도 변경까지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작물 설치를 허가에 받아야 됩니다만 공작물 중에서도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고추건조장 같은 생업용 간이 공작물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속의 채취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형질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형질 변경에서도 뭐 경작이랑 형질 변경 제외되는 건 뭐 똑같다라고 했고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의 채취는 허가 대상 아니다. 형질병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토속 채취 중에서도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랬고 토지 분할도요. 면적에 상관없이 너비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요거를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을 때 여기 허가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남교도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다 그러면은 손댈 땅이 아니니까 제외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식재잖아. 중목의 벌채식재인데 이것도 허가 대상에 속합니다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시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다.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경작지에서 심는다 그러면은 이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 그것 좀 주의하시고 기득권자 보호다 그러면 기득권자 보호라면은 교도지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를 보여주는데요. 요거는 국회법과 달리 좀 더 세게 돼 있어요. 30일 내 신고하면 된다. 30일 내 신고. 그 얘기까지 구역지정 효과로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지정 파트에서는 원래는 12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원래 대원칙인데 12사람 중에서 뭐 국가에서부터 지방공사까지를 공공시행자로 봤고요. 토지 소유자에서부터 나머지를 민간 시행자로 보는데 만약에 공공이 조합을 제외한 자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그런 출자법인이 그냥 출자법인이죠. 출자법인인데 요거는 보통 민간으로 보지만 공공시행자가 50%를 초과해 출자했다면 그때는 공공으로 봐준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특히 조합 같은 경우는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따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보통이지만 환지 방식에서만큼은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큼은 당사자인 토지 소유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근데 환지 방식에서도 지자체 등을 예외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나오는 숫자가 토지소유나 조합이 신청에 관련된 거 1년이라고 했잖아. 개발계획 고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할 때 그거를 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하고요.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도 존재해요.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작은 거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반반 정도가 지자체 시행에 동의하면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다. 요거. 그리고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시행자가 있는데 시행자를 바꾸는 사유를 얘기하는데 이 변경 사유에서는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시행자가 부도 파산을 못하니까 당연한데 거기 나오는 숫자라면 역시 신청에 관련된 게 1년, 착수가 2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전부 환지방에서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나 조합이 구역고시로부터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을 안 할 때가 이게 1년이고요. 실시계 인가를 바꿔서 착수가 2년 내 안 할 때 그걸 좀 구별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합 파트 들어가면 도시개발 조합은 일단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신청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설립인가 동의가 일반 동의인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면적 계산할 때 국군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되 사유 동의를 먼저 받고 안 될 때 국군지 관리청 동의라고 동의 순서도 나오고요. 사람수 계산할 때도 공유자라면 대표자 한 명만 사람수로 계산하는데 이때도 집합공급상 구분 소유자는 단독 소유자니까 각각을 소유자 1명으로 본다라고 했고 동의했던 거 철회한다.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 얘기를 했고 이 조합은 성격을 법인으로 봅니다. 공보상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따라서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인가 받고 나서 30일 내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리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도 법인의 특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얘기고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이 누가 되느냐?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 따지지 않고 당연 조합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조합이 의결할 때는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의결할 때는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결권을 혹시 승계해서 행사한다면 그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아야 승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 그리고 혹시 조합원이 경비를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낸다 그러면은 조합은 강제 집행할 수가 없고요. 시장 등에게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가 있고 이때 시장 은수가 징수한 금액의 4%를 지급하는 것은 개발법 정비부에서 시장으수 시켜야 돼. 똑같은 얘기라고 해서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임원이라면 조합장은 1인만 둬야 돼요.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 둬야 되는데 이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있고요. 이때도 집행기관인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계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유명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임원의 결격사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개발업과 중개 실무랑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결격사유가. 단지 이제 집행이 끝난 후 여기서는 2년이 지나지 않아 이제 그게 숫자가 좀 약간 다를 뿐이라고 했고 뭐 자동 자격 상실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이라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또 그 전에 우리 겸직금지를 제가 빼놨네. 우리 임원이라면 그 조합에서 다른 임원 직원도 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조합이면 상관없는데 다른 조합도 이 조합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조합이라면 역시 그쪽에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회라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역시 대의원 자격도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조합원 수의 1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의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총회 권한 중에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즉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즉 총회에서만 결의해야 되는 사항이 중요한 거 5가지. 정관의 변경과 계획 중에서는 특수한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이 있지 실시계획은 빠진다라는 거. 그리고 임원의 선임과 조합의 합병 해산 이것은 총회에서만 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대행이라면 일부 대행이라 공공이 시행을 하면서 민간이 잘하는 부분을 민간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은 시행자가 공공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경우랑 구별하시면 돼요. 민간이 잘하는 부분, 설계 부분, 공사 부분, 그리고 분양 업무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만약에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라든지 이주대책 수립 시행 의무 이런 것들은 공공이 잘하는 부분이라 민간에게 맡길 수 없는 부분으로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에 따르면 인가는
지정권자에게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때도 여기 실시계에 지급단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때도 지정권자가 권한 행사할 때 바로 아랫사람 의견 듣는 거. 국장인 지정권자라면 시도지사, 대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 등이 지정권자라면은 아랫사람의 시장소 의견을 듣는다라고 나와 있고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요.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 인가 필요 없다. 여기서 경미한 변경을 예를 든다라면 면적이라면 10%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것만이고 사업비라면 10% 범위 내에서 증감까지가 경미한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을 진행한다.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일단 수용 사용 제도가 나와요. 시행자의 권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때는 엄청난 요건 면적 3분의 1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종수 이윤행사 동의. 수용할 때 공토법을 준용하는데 준용할 때 두 가지 특례. 여기라면은 언제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느냐?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느냐. 이게 특이하고 재결 신청 역시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용 시행자의 그 비용 압박 때문에 나오는 거 두 가지 제도, 토지 상환 채권과 선수금 제도. 토지 상환 채권이라면 시행자가 토지나 건축으로 상환한 채권 발행하는 걸 얘기하는데 매송의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지급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 일부가 분양할 토지 감출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 큰 채권이기 때문에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채권의 발행 계획도 존재하고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는 것도 여기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은 수용 사용에서는 일반 해주는 보통의 조성토지가 있고 특정 해주는 원형지 두 땅이 있는데 조성토지가 있든 원형지든 두 땅을 다 미리 팔고 그 돈을 먼저 받는 게 선수금이에요. 선수금은 전부를 일부 미리 받을 수 있고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땅을 하면 이주대책 수립 시행부도 따로 있고 이제 두 땅만 정리하게 되면 원형지다 그러면 시행자가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원형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진 사람만 받는다 그랬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의 중에서는 공무에서 선정되거나 학교나 공장주로 직접 사용하는 이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공급 한도도 있죠. 작아야 되기 때문에 원형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가 있고요. 매각 제한도 여기만 있는 특징이에요. 매각 제한이. 국가지자체는 매각 제한 안 받고 나머지 개발자가 10년 내에서 영위 정하기를 먼저 나오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긴 10년, 뒤에 나오는 공사한로 공급부터 5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 계획, 공급 계약은 여기도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여기서 원형지에서 공급자를 선정할 때는 아무나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수의계약이에요. 그자와 수의계약인데 유일한 경쟁입찰이 일반에 주는 거 학교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줄 때만 경쟁입찰이고 이때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다 붙어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형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원형지는 두 당사자가 공급계약 체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감정가에다가 기반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두 계약 당사자인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성토지라면은 공급계획은 똑같이 나오는 얘기, 공급계획 제출하라 똑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 공급할 때 그 선정 방법이 원칙이 경제입찰이에요. 예외적으로 추첨과 수의계약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첨은 서민용 토지, 일반에 주는 건 서민용 토지. 그래서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거나 공공택지거나 단독주택 용지라면 330 이하 그리고 공장 용지 정도를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공공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만큼은 추첨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게 특징이었잖아요.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인이 줄 수밖에 없는 것들. 학교나 공장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지자체 등에게 준다. 그자와 수의계약. 아니면은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줄 때도 그자와 수의계약이고요. 다 특징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뭐 협의에 응하여 토지 전부를 양도한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수용당한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 뭐 토지 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한다 그러면 상환하는 토지니까 아니면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땅을 공급받다 유지관리자에게 줘야 되고요. 이용과자가 현저히 낮아서 인접토지에게 주는 거 불가피하다. 공공이 선정단지에게 준다라든지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주는 대행하는 땅이라면 그자와 수의계약이랑 다 그래요. 그리고 경쟁입찰 추천 결과 2회 이상 유찰돼도 수의계약이고요.
또 조성투를 공고할 때 가격은 일반해 주는 것이라 감정가라는 게 원칙이지만 감정가 이하로 싸게 줄 수 있는 경우가 주로 공익용 토지나 서민용 토지 느낌으로 보시되,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 서민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구별하셔야 될 게 사회복지시설 지을 땅이라면은 유료시설은 제외한다라는 거. 그리고 호텔업 시설 짓는다라면 공공시행자가 하는 걸 전제로 해서 200실 이상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로 공급할 때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공공이나 서민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